IBK 기업은행. 수도권 교회, 소모임 등을 연결고리로 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발생한 교회에 조사를 나갔던 인천 부평구청 공무원도 감염돼 구청이 일시 폐쇄됐습니다. 미국의 인종차별 항의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위가 격화되면서 5,600여 명이 체포되고 군경이 쏜 총에 흑인 남성이 숨지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이어진 반도체 핵심 소재 관련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우리 정부가 WTO 제소를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의 문제 해결 의지가 없다고 판단한 건데 일본 정부는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서울역에서 한 여성이 무차별 폭행을 당했지만 일주일 넘게 용의자를 특정하지도 못한 사건. SBS 사건팀 기자들이 가해자의 동선이 포착된 CCTV 영상을 입수했습니다. 물이네. 상쾌해. 후반 주차 환영. 현대수소전기차. 네, 인천 지역의 교회 모임과 또 종교 행사를 통해 퍼진 코로나19 확진자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오늘만 20명 이상 나오면서 지금까지 관련 확진자가 50명이 넘었습니다. 먼저 현장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자, 조윤아 기자, 서울에 있는 교회로도 번지면서 오늘은 서울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왔어요. 네, 수도권 개척교회인 집단 감염이 시작된 인천 미추홀구 등불교회 앞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달 28일 이곳에서 목사와 신도 16명이 부흥회를 가진 뒤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오늘만 관련 확진자가 22명이 늘어서 지금까지 확진자가 50명을 넘어섰습니다. 인천이 31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 12명, 경기 9명입니다. 서울은 어제 4명뿐이었는데 오늘 8명이 추가됐습니다. 특히 서울 양천구에선 관내 개척교회인 부활교회와 관련한 확진자가 4명이 더 나왔습니다. 모두 인천 미추홀구의 개척교회를 방문했던 교인과 접촉한 사람들입니다. 이 교인은 지난달 26일 증상이 나타났는데도 28일 부활교회에서 4시간이나 머문 것으로 확인돼 추가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그 확진자 가운데 요양원을 들른 사람도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부평구 소재 목사로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검사를 받기 전인 지난달 31일 인천 서구의 한 요양원을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방역당국은 요양원을 폐쇄하고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입소자와 직원 57명을 전수검사했습니다. 부흥회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이 지역사회를 통한 추가 감염으로 이어지고 있어 확산세가 계속되지 않을까 방역당국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 미추홀구 등불교회 앞에서 SBS 조윤아입니다. 인천 부평구에서는 구청 공무원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서 구청 건물이 모레까지 문을 닫게 됐습니다. 그 확진자 가운데 1명은 감염자가 여러 명 나온 부평의 교회에 현장 조사를 나갔던 직원으로 확인됐습니다. 계속해서 한상호 기자입니다. 오늘 낮 인천 부평구청 정문 진입로가 막혔습니다. 지금 구청이 폐쇄돼가지고 업무를 못 봐요. 오늘 오라는 걸 어떻게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11시에 지금 그게 확진자가 나가지고 오늘 오전 본청 6층에 근무하는 직원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구청은 즉각 건물을 폐쇄하고 구청 광장에 임시 검사장을 설치해 직원 1000여 명에 대해 전수검사를 벌였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 A씨는 그제 집단 감염이 발생한 부평구 성진교회에 현장 조사를 나갔다가 확진자와 접촉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확진자가 그 종교시설 점검 말고도 그 전에 문화 관련해 갖고 점검을 굉장히 많이 나갔다고 합니다. 노래방이나 PC방이나 이런 데 점검을. 구청은 A씨가 성진교회뿐 아니라 코인 노래방 20여 곳과 PC방 등 관내 시설 점검이 주 업무였던 만큼 또 다른 경로로 감염됐을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부평구 북외삼동 주민센터에서도 공무원 B씨가 확진 판정을 받아 주민센터가 폐쇄됐습니다. B씨 역시 코로나19 관련 조사 업무를 했던 걸로 확인됐는데 감염 경로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부평구청은 저녁 6시쯤 검사를 마친 직원들을 모두 돌려보내고 모레 6시까지 자택근무를 명령했습니다. 구청 직원들에 대한 검사 결과는 내일 오전쯤 나올 예정인데 구청은 모레까지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SBS 한상호입니다.
보건당국은 조사 결과 교회 소모임에 참석했던 사람의 73%가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주로 같은 사람들이 좁은 공간에서 반복적으로 만난 게 이유로 추정되는데 그 가운데 70%가량은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김영래 기자입니다. 보건당국은 인천 개척교회 소모임 관련 참석자 73%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소모임에서 처음 확진된 목사가 접촉한 33명에 대한 진단검사 결과 24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좁은 공간에서 밀접하게 모여 마스크를 쓰지 않고 찬송기도 등을 한 결과라고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또 초기 확진자 중 71%가 무증상 상태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며 이른바 조용한 전파를 감염이 많은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특히 확진된 환자 24명 중 71% 17명이 최초에는 무증상이어서 증상만으로 이 구성원들이 감염을 의심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여러 교회 목사들이 모인 개척교회 소모임을 통해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집단 감염 관련 교회는 23곳까지 늘었습니다. 참석자들이 각자의 교회나 가정에서 신도, 가족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2차, 3차 감염이 진행된 겁니다. 보건당국은 특히 수도권 지역에서는 성경 공부나 기도회 등 각종 소모임을 자제하고 종교 활동을 비대면으로 진행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주요 외국의 그 집단 발생 장소를 한번 뽑아보면 가장 많은 곳이 종교 모임이나 종교 시설입니다. 특히 최근 세계보건기구가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고령자의 기준을 기존 65세에서 60세로 하향 조정했다며 고령자와 기저질환자들은 각별히 주의를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SBS 김영래입니다. 이렇게 수도권 쪽에서 계속 환자가 나오는 가운데 내일 고1과 중2 그리고 초등학교 3, 4학년이 학교에 가서 수업을 시작합니다. 학원에서도 감염자가 나오면서 교육당국은 학원 특별 점검에 나섰습니다. 서울 대치동 학원가에 저희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한지연 기자, 이번 특별 점검에서 정부는 어떤 점을 확인하는 건가요? 네, 교육부는 이틀째 학원 특별 점검을 벌였는데요. 불이 밝게 켜진 이곳 대치동 학원가엔 교육부 차관까지 나서 방역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현장 점검을 하며 학원 출입자 명부 작성 때에도 QR코드를 활용한 전자명부 도입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정부가 이렇게 학원 방역을 강조하는 건 학원을 고리로 한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확진 판정을 받은 가천대 학생이 경기도의 미술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사실이 확인돼 밀접 접촉자들이 자가격리됐고 이 학원 강사와 수강생 100명 이상이 진단검사를 받았습니다. 서울 도남초등학교에서는 야간 당직자가 확진 판정을 받았고 경기도 군포에서는 제주도 종교 모임 참석자의 초등생 자녀 2명이 확진 판정을 받는 등 곳곳에서 학원과 교직원이 학생과 교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학교 또 학원에서 확진자들이 계속 나오면서 이제 학교에 이제 자녀들 보내야 하는 학부모들로서는 걱정이 클 수밖에 없겠어요. 네, 내일 고1과 중2, 초등학교 3, 4학년까지 약 178만 명이 추가로 등교 수업에 들어갑니다. 전체 학생의 77% 정도인 460만 명의 학생들이 대면 수업을 본격화하는 겁니다. 정부는 아직까지 학교에선 집단 감염이 일어나지 않았다며 지나친 불안감은 갖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대치동 학원가에서 SBS 한지연입니다. 정부가 사람들 많이 가는 시설에 전자 출입 명부를 도입하기로 하고 어제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전에는 이름이나 연락처를 손으로 쓰던 걸 이제는 스마트폰 한번 대면 다 처리가 됩니다. 이게 빠르고 편하긴 한데 보완할 점도 있습니다. 현장을 박찬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내일 새벽 미사부터 QR코드를 활용한 전자 출입 명부를 시범 도입하기로 한 서울의 대형 성당입니다. 휴대전화에 QR코드를 미리 발급받으면 3초 안에 인증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인증되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신자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네이버 등 QR코드 발급 회사의 앱을 휴대전화에 설치해야 하는데 아이디가 없다면 회원가입 절차부터 진행해야 하는 등 간단하지만은 않기 때문입니다.
네이버 가입은 아마 많이는 안 해갖고 오실 거예요. 그때는 여기 참여자 명단에 기입을 하실 거고, 같은 시점에 많은 인원이 몰리는 종교시설 등의 경우엔 시간 지연도 예상됩니다. 신자분들 수가 이제 많다 보니까 그 일일이 찍고 들어간다는 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종교시설과 노래방, 유흥주점 등 전국 17곳에서 시범 운영이 시작됐다지만 막상 현장에 가보니 제대로 운영되지 않은 곳이 적지 않았습니다. QR코드를 인식하는 스마트 기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도 합니다. 기계 작동에 있어서 좀 이제 불안전함이 좀 있었고요. 저 기계도 쓰지만 저희가 핸드폰으로 바로바로 인증을 해서 이 노래방의 경우 전자 출입 명부에 필수적인 무선 인터넷이 설치되지 않아 운영에 애를 먹기도 했습니다. QR코드가 뭔지도 모르고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냥 나가는 게 낫겠다라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냥. 정부는 시범 운영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보완한 뒤 오는 10일부터 전국의 유흥업소 등 고위험시설의 전자 출입 명부 작성을 의무화한다는 계획입니다. SBS 박찬범입니다. 다음은 미국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시위대의 분노가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경찰의 총에 맞아 흑인 한 명이 또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위대를 쓰레기라고 비난하면서 연방 군대까지 동원하겠다고 했습니다. 먼저 워싱턴 손성민 특파원입니다. 수도 워싱턴 DC의 통행금지 시작 시간인 오후 7시 직후 경찰이 최루탄과 연막탄을 쏘며 백악관 뒤편에 있던 시위대를 밀어냅니다. 밀어낸 공간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유유히 걸어갑니다. 대통령들이 예배해온 세인트 존스 교회로 가는 길을 뚫은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성경을 들고 사진을 찍는 것으로 교회 행사는 마무리됐습니다. 법의 수호자라는 이미지 정치를 위해 시위대가 전날 불을 지른 이곳 대통령의 교회를 이용한 모양새가 됐는데 워싱턴의 교회 지도자들은 신성 모독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교회에 가기 직전 트럼프 대통령은 폭동과 무법 사태를 끝내겠다며 주방위군으로 안 되면 연방군대까지 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지사들과의 전화대책회의에선 폭력화한 시위대를 쓰레기라고 비난하며 힘으로 제압해야 한다고 닥달했습니다. What happened in the state of Minnesota, they were electric stuff all over the world. No domination, you have to dominate. 시위는 점점 거칠어져 약탈과 폭력, 방화가 일상이 된 가운데 시위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체포된 사람이 5,6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켄터키주에선 역시 흑인인 53살 메가티 씨가 군경이 쏜 총에 맞아 숨졌는데 유족들은 메가티가 시위대가 아니었다며 무고한 시민을 숨지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손성민입니다. 그런데 미국 시위 현장에서 경찰이 무릎으로 이렇게 체포한 남성의 목을 누르는 장면이 또다시 포착됐습니다. 이런 무자비한 경찰의 진압 방식 때문에 한 시민이 목숨을 잃고 그래서 이런 시위가 일어난 건데도 그 방식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김경희 기자입니다. 경찰의 무릎에 목이 눌려 숨진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의 최종 부검 결과 질식사가 아니라던 예비 부검과는 달리 목과 등을 압박당해 사망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The cause of death, in my opinion, is asphyxia due to compression of the neck and compression of the back. 이런 무자비한 경찰의 목 누르기가 오늘 시애틀 시위 현장에서 또 목격됐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목을 누르지 말라고 소리치고 다른 경찰이 이를 제지하자 그제서야 무릎을 치웠습니다. 이런 목 누르기 제압을 미니애폴리스에서만 지난 5년 동안 최소 237명이 당했는데 무려 44명이 의식불명 상태가 됐습니다. 특히 이들 가운데 60%는 흑인이었습니다. 미니애폴리스 경찰은 용의자가 공격, 저항하거나 다른 제압법이 효과가 없을 때 이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목 주변엔 뇌, 혈액과 산소를 공급하는 경동맥이 지나가는 만큼 이 제압법은 절체절명의 순간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SBS 김경희입니다. 오늘로 8일째를 맞은 미국 시위는 앞서 보신 것처럼 마치 전쟁터같이 도심 거리에서 총소리가 들리고 또 격렬한 충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낮에는 수천 명이 모여서 평화 행진을 벌이기도 합니다. 김수영 특파원이 워싱턴 시위대에 24시간을 취재했는데 먼저 그 리포트 보시고 바로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격렬했던 시위의 흔적이 워싱턴 DC 건물 곳곳과 조형문의 낙서로 남았습니다. 백악관 바로 뒤 라파에트 공원의 창고도 간밤 방화로 잿더미가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에도 시위대는 백악관 근처에 또다시 모였습니다. 백인 경찰에 목이 눌려 숨진 플로이드 씨의 비극이 남의 일 같지 않다고 말합니다. Who's next? Could have been my husband, could have been my son. This can't keep happening. 오늘도 수천 명이 모였고 평화 행진이 시작됐습니다. 목발을 짚고 나온 사람부터 산책하듯 개를 끌고 나온 사람, 자전거 부대, 유모차 부대도 보입니다. 시위대에게 힘내라며 공짜로 물을 나눠주는 상인도 있습니다. People get thirsty, gotta stay hydrated. So if you're not hydrated, you're gonna fall out in this heat. 경찰의 폭력이 폭력 시위를 부른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The police brought out riot. They were trying to escalate the situation. Police are escalating the situation. 행진을 마치고 돌아온 시위대에게 느닷없이 최루탄이 발사됐습니다. 곤봉과 방패로 거칠게 시위대를 뚫고 들어오더니 아무에게나 주먹을 날립니다. 백악관에는 장갑차까지 등장했습니다. 야간에는 전투 헬기들이 시위대 위를 날아다니며 위협합니다. 워싱턴 DC에는 야간 통행 금지가 발효되면서 사람의 통행이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군용차와 경찰차가 시위대를 백악관 몇 블록 전부터 완전히 봉쇄했습니다. 흩어진 시위대 가운데 일부는 밤이 되자 상점에 돌을 던지거나 문을 부수고 들어가 물건을 훔쳐가기도 했습니다. 자, 김수영 특파원 뒤쪽으로 여기서도 백악관이 보이는데 지금 서 있는 곳은 어디쯤인가요? 네, 제 뒤로 200m쯤 뒤로 백악관이 보이는데요.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사진을 찍기 위해 방문했던 교회 근처입니다. 지금은 차량으로 통행을 막아놨는데 새벽에는 비밀 경호국 요원들이 방패와 곤봉을 들고 모든 사람의 통행을 막았습니다. 새벽에는 주 방위군과 국경수비대까지 볼 수 있었는데요. 실탄이 장전된 기관총과 권총으로 무장한 부대였습니다. 일부 시위대가 이들에게 접근해서 시비를 걸기도 했는데 폭력 행위가 없는 한 충돌은 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뉴스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인종차별에 항의한다면서 왜 가게를 털고 또 불을 지르냐 이 부분인데 그 이유는 뭔가요? 네, 코로나 사태 때는 사재기, 이번 시위에서는 약탈을 우리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일 텐데요. 약탈의 이유를 한마디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현장에서 지켜보니 낮과 밤에 나오는 시위대의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대낮 시위는 지극히 정상적이고 평화로웠는데 밤이 되면서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시위 참가자가 많아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미국이 워낙 큰 사회 경제적 피해를 입었는데요. 그 우라가 다양한 모습으로 표출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 안에서도 그런 폭력적인 행동 좀 우려하고 또 자제하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한 강력 대응을 천명한 만큼 일부의 약탈, 방화 때문에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정당한 시위 자체가 막힐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숨진 플로이드 씨의 가족들도 폭력 자제를 호소했습니다. They want us to destroy our stuff. Come on, dog. They're not gonna move. Listen. So let's do this another way. 어제 워싱턴 시위에서는 보도블록을 망치로 깨서 과격 시위를 준비하는 듯한 한 남성을 시위제들이 현장에서 붙잡아 경찰에 인계하기도 했습니다. 시위 초반에는 상점들도 무방비 상태에서 큰 피해를 봤는데 이제는 상점 대부분이 두꺼운 합판을 문에 덧대는 공사 등으로 약탈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해 7월에 시작된 반도체 핵심 소재 관련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우리 정부가 WTO 분쟁 해결 절차를 다시 받기로 했습니다. 규제가 넉 달 정도 이어진 지난해 11월 한일 국장급 대화를 재개하면서 제소 절차는 잠정 중단했었는데 오늘 다시 이 문제를 WTO로 가져간다고 밝힌 겁니다. 우리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의 해결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건데 일본은 일방적인 발표라며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먼저 도쿄에서 유성재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수출 규제 주무부처인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 측의 발표 내용을 상세히 분석한 뒤 구체적인 대응을 검토하겠다며 일단 말을 아꼈습니다. 그러나 모테기 외무상은 수출 규제와 관련한 정부 당국 간 대화가 계속돼 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韓国側が一方的に核から発表を行ったことは遺憾であると考えております。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관방장관은 지난해 말 3년 반 만에 재개된 뒤 지금까지 2차례 열렸던 한일 당국 간 수출 규제 정책 대화에 대해 재검토 가능성까지 내비쳤습니다. これまで経済産業省において真摯に対応してきたところでありますが、今後の進め方については予断を持ってお答えすることは差し控えたい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이런 가운데 일본의 첨단 소재 기업들은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장기화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순도 불화수소 제조사인 스텔라케미파는 1분기 출하량이 지난해 동기 대비 30% 떨어지면서 순이익도 18%나 줄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의 탈일본 흐름을 자극해 일본 기업의 수출길을 막고 있다는 우려는 점점 다른 업계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를 풀지 않고 있는 것은 수출 규제가 강제동원 배상 판결의 정치적 보복이기 때문이지만 일본은 이를 여전히 부정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SBS 유성재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1년 동안 우리 산업계는 일본산 의존도를 줄이는 노력을 계속해왔습니다. 다른 공급처를 찾고 일부 소재와 부품의 국산화를 추진했는데 아직 갈 길이 남았다는 분석입니다. 노동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본 기업이 한국에 수출할 때 일일이 일본 정부 개별 허가를 받도록 한 품목은 모두 3가지입니다. 많게는 일본이 세계 공급량의 90%를 차지하던 것들로 앞으로 반도체 등 핵심 산업에 타격을 줄 거라는 우려가 컸습니다. 비상 걸린 기업들은 부랴부랴 국산화와 다른 공급처 찾기에 나섰지만 품질과 채산성을 맞추는 데 진통을 겪었습니다. 품질의 문제고 어디에 얼마큼 쓸 수 있고 순도가 얼마냐 거기에 공정에 맞는 불화수소가 하나씩 나와야 되는데 차차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미국 듀폰의 EUV 포토레지스트 국내 공장 투자를 유치하는 등 공급선 다변화에서 빠른 성과가 나왔습니다. 자국 업계의 불만에 직면한 일본 정부도 삼성으로의 포토레지스트 수출 규제를 완화하는 등 우려했던 수준의 피해로 번지지는 않았습니다. 그간 기업과 정부의 긴밀한 협력 속에서 짧은 기간이었지만 수출 규제 3대 품목을 중심으로 공급 안정화에 뚜렷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화이트리스트 배제와 비전략 물자까지 포함하는 이른바 캐치홀 규제로 인한 중소기업들 피해도 아직은 크지 않습니다. 업체가 캐치홀 가입을 해가지고 전혀 규제를 안 받았습니다. 주인은 단 한 번도 딜레이된 적이 없고. 하지만 소재 국산화의 경우 국가연구개발과제 지정과 설비 투자 지원에도 아직 수입을 대체하기엔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통상 전문가들은 한국이 여전히 일본의 수출 우대 국가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돼 있는 만큼 앞으로 정세 변화에 따라 일본 정부가 언제든 특정 품목에 대한 자의적인 수출 통제에 나설 수 있는 게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SBS 노동규입니다. 어젯밤 충북 옥천군 대청호 옆 공터에서 승용차가 추락해 대청호에 빠졌습니다. 차에 타고 있던 여성 5명 가운데 3명이 숨졌습니다. CJB 안정은 기자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119 구조대원들이 승용차 탑승자들을 들것에 실어 가파른 비탈면을 오릅니다. 승용차가 대청호에 추락해 물속에 가라앉고 있다는 구조 요청이 들어온 건 어젯밤 10시 20분쯤. 승용차에 타고 있던 5, 60대 여성 5명 중 2명은 깨진 유리창을 통해 가까스로 탈출했습니다. 나머지 3명은 구조대원들이 물에서 건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남 양산의 한 사찰을 다녀온 후 대전으로 돌아가던 중 길가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다시 출발하던 순간 사고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나가고 있는데 아주머니 한 분이 세워가지고 드라이브에다 놓고서 악셀을 밟은 줄 알았는데 후진에 잘못 나가지고 뒤로 빠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사고가 난 곳은 옥천군 안내면 국도 37호선 옆 공터로 운전자들이 자주 쉬어가는 곳입니다. 자칫 낭떠러지로 떨어지면 20m 비탈을 굴러 수심이 10m가 넘는 대청호에 빠지는 곳이지만 안전시설은 없었습니다. 공터 뒤쪽은 가파른 낭떠러지에 바로 밑은 대청호와 맞닿아 있는 곳이지만 이곳에서 가드레일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실상 도로 쉼터 구실을 하는 공간에서 참사가 발생하자 보은 국토관리사무소는 안전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JB 뉴스 안정은입니다. 9살 어린이가 여행용 가방에 3시간 가까이 갇혀 있다가 중태에 빠졌습니다. 의붓 어머니는 아들이 거짓말을 해 가방에 가뒀다고 진술했는데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아이는 아직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TJB 최은호 기자입니다. 119 구급대원들이 남자 어린이를 이동 침대에 실어 옮깁니다. 아이는 이미 심장이 멈춰 의식이 없는 상태, 다급하게 아파트를 빠져나갑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쯤 천안 서북구 백석동 한 아파트에서 9살 A군이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어제 왔을 때부터 좀 뭔가 의식이 좋지 않았고요. 지금 현재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고 환자 상태는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경찰은 병원에서 A군의 의붓 어머니 43살 B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B씨는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A군을 가로 44, 세로 60cm 크기의 여행용 가방에 3시간 정도 가뒀다고 진술했고 특히 A군의 눈과 등 부위에서는 멍자국까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군은 지난달에도 머리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아동학대를 의심한 의료진이 신고해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넘어져서 머리 다쳤다고 데리고 가서 치료를 하는데 몸에 이렇게 조금씩 멍자국이 조금씩 보이니까 학대가 의심스럽다 하고 신고가 됐습니다. 경찰은 의붓 어머니 B씨뿐만 아니라 현장에 함께 있던 B씨의 자녀 2명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학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JB 최은호입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과 관련해 당시 수사팀이 증인에게 위증을 종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수사팀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가운데 새로운 물증이 나올 경우 수사로 전환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배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2007년 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2015년 징역 2년형이 확정됐습니다. 한 전 대표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넸다는 검찰 지수를 법정에서 번복하며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검찰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보고 이를 뒤집었고 대법원도 2심 판단을 받아들여 유죄를 확정한 겁니다. 그런데 한 전 대표 구치소 동료 수감자로 법정에 증인으로 섰던 최모 씨가 지난 4월 법무부에 진정을 했습니다. 당시 검찰 수사팀으로부터 위증 교사를 받아 한명숙 전 총리와 한만호 전 대표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는 겁니다. 최 씨의 진정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배당됐습니다. 인권감독관실은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등을 조사하는 부서인 만큼 정식 감찰이나 수사 착수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는 등 수사의 필요성이 제기되면 사건 재배당을 통해 강제 수사로 전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3년에서 5년까지인 검사의 징계 시효는 끝나 정식 감찰은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위증교사의 공소시효는 10년으로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당시 수사팀은 거짓 증언을 시킨 사실이 없고 한만호 전 대표가 진술을 번복한 위증 혐의도 대법원의 판결로 확정됐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SBS 배준우입니다. 민주당이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해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당론을 따르지 않고 국회에서 기권표를 던졌다는 이유인데 국회의원의 양심과 자유투표를 인정하지 않는 퇴행적 조치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정현 기자입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25일 만장일치로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 공수처 설치 법안 투표 때 민주당 당론은 찬성이었지만 금 전 의원이 공수처 반대 소신을 이유로 기권한 게 당론 위배 행위라는 이유에서입니다. 가장 낮은 수준의 이제 징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강제 당론을 안 지켰는데 뭐 아무것도 안 하면 그 강제 당론이라는 게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금 전 의원은 SBS와의 통화에서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정치적 책임이 아니라 징계를 들이대면 공론 형성의 과정이 사라진다며 재심을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헌법은 국회의원이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회법 역시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 즉 얽매이지 않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돼 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이 자기 소신을 가지고 판단을 걸 가지고 징계를 한다는 거는 전 본 적이 없는 것 같고요. 3년 전 이낙연 총리 임명에 반대해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모두 본회의장을 빠져나갔을 때 김연아 의원은 남아 찬성표를 던졌고 민주당 몇몇 의원들은 그 소신을 응원했습니다. 소신이냐 당론이냐 현실 정치에서 이따금 부딪히는 가치지만 소신을 따랐다고 징계까지 하는 건 양심에 따른 국회의원들의 판단과 결정을 위축시킨다는 점에서 퇴행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SBS 고정현입니다. 지난주 서울역에서 한 여성이 모르는 남성으로부터 아무 이유 없이 폭행당한 사건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되도록 역 주변 CCTV도 확보하지 않던 철도특별사법경찰이 뒤늦게 경찰과 공조해 조금 전 용의자를 붙잡았습니다. 수사 과정에 문제는 없던 건지 현장 취재했습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역사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라 수사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가 맡았습니다. 철도경찰은 피해자로부터 용의자가 도주한 방향과 인상착의에 대한 진술을 처음부터 확보했지만 수사에 진척은 없었습니다. 혹시 도주 경로를 파악하지 않은 걸까? SBS가 확보한 근처 CCTV 영상입니다. 흰색 티셔츠에 베이지색 바지를 입은 남성이 뛰어가는데 피해자는 이 남성을 용의자라고 지목했습니다. 그리고 티셔츠에 있었던 의미까지 보니까 다 생각이 나요. 이 사람 맞아요. 네, 이 사람이 100% 맞아요. 이 남성의 동선을 추적해봤습니다. 마스크가 떨어질까 봐 손으로 잡고 뛰다 걷다를 반복합니다. 혹시나 누가 쫓아오는지 뒤돌아보기도 합니다. 길가 곳곳에 있는 CCTV에 용의자의 이동 경로가 포착된 겁니다. 지금까지 CCTV 분석에 따르면 용의자는 이 길을 따라 쭉 걸어오다가 이 골목을 발견하고 이 골목으로 내려갔습니다. 저희도 이 골목을 따라 내려가서 용의자가 어디로 갔는지 한번 추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목길이라 갈림길이 많아 파악이 쉽지 않았지만 주변을 면밀히 찾아본 결과 용의자가 찍힌 CCTV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공조 요청을 받은 주변 경찰서들은 사건 발생 일주일이 지난 오늘 오전부터 CCTV 확보에 나섰습니다. 잘 모르겠어. 우리도 지금 이제 막 투입돼갖고 정확히 지금 인근이니까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용의자 특정조차 정확히 하지 못해 비판받던 철도경찰은 뒤늦게 경찰에 공조 요청을 한 끝에 조금 전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서 용의자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강민우입니다. 네, 코로나로 달라진 우리 사회의 모습과 그 그림자까지 짚어보는 연속 보도. 오늘은 고객들과 직접 만나야만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다른 사람 만나는 걸 꺼리게 된 이 분위기가 그들에겐 어떤 영향을 끼쳤을지 손영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객과 직접 만나야 하는 가스 안전 점검원, 정수기 방문 점검원, 인터넷 TV 설치 기사, 코로나19 발발 이후 같은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슈퍼 전파자가 저희가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증상이 조금이라도 나타나면 완전 슈퍼 전파자가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계속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직업 특성상 언택트, 즉 비대면 접촉은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매일 새로운 고객을 만나는 게 일이지만 마스크 좀 써달라는 말을 하기도 어렵습니다. 우리 집에 당신이 침입자인데 내 마스크를 왜 당신이 쓰라고 하느냐, 점검 안 받겠다, 이러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출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거를 선택해서 갈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통제해야 하는 상황은 더 잦아졌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막 세정 소독약을 막 몸몸에 분사를 하시고 디도르라 그래서 막 뿌리고 거긴 왜 이러세요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정수기 방문 점검원 1,100여 명에게 물어봤더니 응답자의 77%가 마스크나 손 소독제 등의 지급이 부족하다고 답했고 90%는 안전과 생계 대책이 함께 마련된 업무 환경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아예 관련 법령에 접촉 노동자들을 위한 보호장비 지급 등이 명시돼야 한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코로나19 위기 때문에 오히려 그분들의 노동이 지금은 더더욱 핵심적인 노동화되고 있거든요. 노동력의 가치가 저평가되고 있는 이 대면 서비스 노동에 대한 재가치화를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 이후 세상, 일의 종류, 고용의 형태와 관계없이 안전하게 일할 권리는 모두에게 보장될 필요가 있습니다. SBS 손형원입니다. 자, 국회에는 여러 가지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상임위에서 논의해서 거기서 통과한 법안이 본회의에 올라가게 되는데 그 전에 법제사법위, 즉 법사위를 거쳐야 합니다. 약 70년 전인 1951년, 그러니까 법조인이 국회에 참 드물던 시절에 국회에서 만든 법률이 헌법과 부딪히는지 또 문구가 명확한지 이런 거 보기 위해서 법사위를 거치도록 했는데 그게 시간이 거치면서 운영 원칙으로 굳어진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어도 법사위를 넘지 못하면 그 법안은 사라지게 됩니다. 실제 지난 20대 국회에서 91개 법안이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해서 폐기됐습니다. 옥상 옥이다, 월권이다 이런 논란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런 법사위를 이끄는 법사위원장은 그래서 여야가 서로 차지하려고 늘 삿바싸움이 치열한데 이번 21대 국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윤나라 기자, 김민정 기자가 차례로 전하겠습니다. 지난 2005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 누군가 문에 못을 박아놨고 야당인 한나라당 의원 몇몇만 회의장 안에 있습니다. 이 회의실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회의실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행정도시 특별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점거농성을 벌인 겁니다. 국회 선진화법도 없던 시절 의원들이 물리력을 동원하는 단골 상임위는 법사위였습니다. 올해 3월 역시 법사위 전체회의장. 위원장과 위원 사이에서 고성이 터집니다. 법사위를 이렇게 운영하십니까? 운영은 제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잖아요. 지금까지 그래 왔어요 또. 야당 법사위원장이 일부 반대에도 법안 통과를 선언하자 여당 법사위원이 항의하는 겁니다. 지난 2015년 19대 국회 법사위원장으로 일할 때 법안의 서명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당시 새누리당의 법안 처리를 막은 적이 있는 이상민 민주당 의원. 그의 경험담은 이렇게 요약됩니다. 법사위원장이 전 법안에 대한 그 주도권을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다고. 여야 모두 빼앗길 수 없는 요직.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도 법사위는 자신들이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누가 갖고 가느냐가 국회 운영에 있어서 이니셔티브를 지는. 슈퍼여당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못 가져올 바엔 아예 법사위 권한을 줄이겠다는 뜻까지 내비치고 있습니다. 법사위 병목 현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법안이 법사위에 간 뒤 입법이 지연되는 상황을 꼬집은 건데 이해 당사자들도 이걸 활용합니다. 법사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게 되면 애초에 본회의까지 가지 못하기 때문에 법사위 의원실 보좌진들을 만나거나 법안에 대해서 좀 설득을 많이 하고. 이렇게 입법의 길목을 틀어진 법사위원장. 16대 국회까진 여당이든 야당이든 원내 다수당이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2004년 17대 국회부터 야당 몫으로 바뀌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야당인 한나라당의 법사위원장을 양보했던 게 16년 관행의 시작이었습니다. 슈퍼 여당은 이젠 관행을 바꾸자는 겁니다. 특정 정당이 168석을 넘긴 상황. 이건 완전히 다른 국회인 겁니다. 모든 상임위에 민주당이 다 과반을 넘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야당은 펄쩍 뜁니다. 야당 목소리 상임위원장까지 독식해서 의회 독재를 꿈꾸는 것인가? 이러다가 아예 국회를 없애자거나 하지 않을까 모를 일이다.
민주당은 실력 행사도 불사할 태세입니다. 법사위 대신 국회의장 산하 특별기구가 체계 작구 심사권을 갖는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고 오는 5일 단독 개원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통합당은 이를 히틀러 독재에 빗대며 여론의 엄호를 기대합니다. 여당은 발목 잡기, 야당은 권력 견제라는 16년 관행을 둘러싸고 여야 원구성 협상은 전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SBS 윤나라, 김민정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요 선진 7개국 G7 확대를 꾀하는 정상회의에 문재인 대통령을 초청한 데 대해 문 대통령이 기꺼이 응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럼 주요 선진국 클럽에 들어가게 되는 건지 중국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건지 미리 따져봐야 할 복잡한 숙제가 많습니다. 김정윤 기자입니다. 어젯밤 한미 정상통화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G7, 즉 주요 선진 7개국 체제는 국제 정세를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체제라면서 한국과 호주, 인도, 러시아를 포함한 G11이나 브라질까지 참여하는 G12 체제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올 9월쯤 미국에서 열려는 G7 대면 정상회의에 문재인 대통령을 초청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G7 체제 전환에 공감하고 초청에 기꺼이 응할 것이라며 방역과 경제에서 한국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G11 또는 G12라는 새로운 국제체제의 정식 멤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의 질서를 이끄는 리더국 중 하나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구상이 논의 없이 갑작스레 튀어나온 거라 의도대로 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당장 영국과 프랑스는 러시아의 재가입을 반대하고 있고 일본은 한국의 참여가 맞득지 않다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또 트럼프가 한국을 끌어들인 뒤 중국 견제와 압박 동참을 요구할 경우 난처해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청와대는 중국이 반발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중국 압박 시도가 있더라도 의제별로 대응하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당장 오늘 중국 외교부는 중국을 따돌리는 건 인심을 얻지 못할 것이고 관련국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견제에 나섰습니다. 문 대통령 의도대로 세계 선도 국가로 선진국 클럽에 가입하는 기회로 삼으려면 미국 아닌 다른 나라들로 동의를 확대해가는 치밀한 전략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SBS 김정윤입니다. 길이가 14m, 무게는 35톤에 이를 걸로 추정되는 향고래가 강원도 동해 앞바다에서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어민이 처음에 잠수함인 줄 알았다고 할 만큼 거대한 고래인데 포획 흔적은 없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조재근 기자입니다. 선착장 앞 바닷물에 커다란 고래 한 마리가 잠겨 있습니다. 뭉툭한 머리는 몸 길이의 4분의 1이나 되고 긴 아래턱은 벌어져 있습니다. 향고래인데 어제 오후 강원도 속초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인 어민이 발견했습니다. 이 향고래는 몸 길이가 14m가 넘고 무게는 35톤까지 나갈 것으로 추정됩니다. 혹시 저기 잠수함이 아닌가 가보자 이래갖고 갔어요. 가보니까 고래 아니에요. 불이 오다가 막 터져요. 이런 밧줄이 힘이 붙이니까. 향고래는 영화와 소설 모비딕에 등장하는데 머릿속에 든 기름 때문에 과거 남획되기도 했습니다. 길게는 70살까지 사는데 우리 해상에서 사체가 발견된 건 2005년과 2009년, 지난해에 이어 이번이 4번째입니다. 적도 주변의 따뜻한 바다가 주 서식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2, 3년에 한 번 정도 발견됩니다. 김해에서 대왕 오징어를 주 먹이로 하기 때문에 머릿속에 든 기름을 이용해서 길게는 2시간 3,000m까지 잠수하는 것으로. 해경 조사 결과 포획 흔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왜 숨졌는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향고래는 해양 보호생물로 지정돼 죽은 채 발견해도 밍크고래와 달리 경매 처분할 수 없습니다. 강릉시는 연구나 교육용으로 원하는 기관이 나타나지 않아 향고래를 폐기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SBS 조재근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3차 추가 경정 예산안의 규모가 35조 3천억 원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오늘 오후 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3차 추가 경정 예산안을 35조 3천억 원 정도로 맞췄다며 그 규모를 공개했습니다.
강 수석은 그러면서 3차 추경안의 국회 처리를 위해 조속히 국회 원구성이 되도록 통합당이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부하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부산지법은 오 전 시장에 대해 사안이 중대하다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오 전 시장은 동네 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다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오 전 시장의 혐의가 중대하다고 보고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 아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를 검토해 법원에 청구했습니다.